일본이 지난 19일 2020년판 외교청서에서 언급한 내용입니다. 한국 정부는 그동안 이런 기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수차례 지적했으나 일본은 전혀 수정하지 않았습니다. 더 나아가 한때 일본의 한 우익 정치인은 무력으로 독도를 점거해야 한다고 발언한 바 있습니다. 아베 내각의 2인자 아소다로는 한반도 유사시에 일본에 유입되는 난민을 사살해야 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일본은 아직도 은연중에 한국에 대한 야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강제징용 판결을 부정하며 수출 규제를 감행했던 일본 아베 정권은 최근에는 감염병 사태와 같은 긴급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개헌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나섰습니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기는커녕 이 판국에도 평화헌법 개헌을 꺼내는 아베 정권의 저희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베 정권의 행동에는 한국을 의식한 행동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일본에게 없는 괴물이라 불리는 미사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무포 미사일입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포 미사일의 사거리는 800km급으로 북한 전역을 타격할 수 있으며 비행속도를 마하 10과 탄도 중량 2톤이라는 상식을 초월하는 수준의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 당국에서는 이 미사일이 현존 최강의 벙커버스터인 GBU-57 대비 최소 3배 이상의 관통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라면 강화 콘크리트는 24m 이상, 일반 지면은 180m를 뚫고 들어가는 수준으로 사실상 전술핵급 유력입니다. 현무포는 토마호크보다 탄도 중량이 4배의 마하 10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 대략 15배의 폭발력을 지니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습니다. 한국은 공식적으로 핵무기를 만들 수 없으니 핵무기에 비교할 만한 위력을 가진 미사일을 만든 것입니다. 이제 한국군도 북한 전역의 지하시설을 5분 내에 타격할 수 있는 전술핵급 탄도미사일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한 현무포의 사거리는 북한 전역은 물론 일본 전역과 중국의 일부 지역까지 타격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물론 주변국들이 앞으로 쉽게 한국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일본이 이 같은 미사일을 갖고 싶어도 평화헌법 때문에 미사일을 개발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2017년 일본 정부가 사거리 500km와 사거리 900km가 넘는 순항미사일 도입 방침을 공식 발표하자 전수방위 원칙 위반 논란이 확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아베가 2020년 도쿄올림픽 이후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개헌을 시도하려는 가장 궁극적인 이유는 장거리 순항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감염병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은 연기되며 내년에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해졌고 이번 사태에 대한 불시 대응으로 아베의 지지율도 최저치로 떨어지며 총리 교체론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이 평화법을 바꿔 한국과 같은 미사일을 갖는 건 그저 꿈에 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한미 미사일 지침으로 한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면서 사거리와 탄두 중량에 대한 제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꾸준한 북핵의 위협으로 한국은 미국과 꾸준히 협상을 통해 개정해왔고 트럼프 행정부와 4차 개정에서는 결국 최대 사거리를 800km로 늘리고 탄두 중량의 제한도 없앴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은 엄청난 유력의 현무포를 개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트럼프는 지난 8일 한국이 상당 수준의 방위비 분담금을 내겠다는데 합의했다며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청와대는 협상 진행 중이라고 일축했지만 트럼프는 이미 자신의 뜻대로 증액이 합의된 것처럼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트럼프는 49% 인상한 13억 달러를 제안한 사실을 흘리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지만 한국은 13% 이상은 어림없다고 버티고 있습니다. 미국은 49% 인상한 13억 달러가 최종 제한이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동안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는 부인해왔지만 주한미군 철수가 다시 거론될 수 있다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해 말 트럼프는 주한미군 철수도 옵션이 될 수 있다며 우리에게 엄포를 놓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미국 대선에서는 당선되면 한국과 일본이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실제 트럼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수 있다며 우리도 핵무기를 개발하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이 핵무기를 만드는 것을 국제사회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입니다. 국내에서는 주한미군이 있어야만 북한이나 주변국들의 핵무기 위협에서 지킬 수 있을 거란 주장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미군이 떠나도 현재 한국이 보유한 전력은 현무포를 비롯해 주변국이 쉽게 건드릴 수 없는 수준이라며 굴욕적인 협상은 절대 하지 말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현무포를 비롯해 지난 2018년 21세기 거북선이라 불리는 국내 최초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을 만들었습니다. 이는 순수 우리 기술로 만든 최초의 중형급 잠수함으로 최고의 성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디젤 엔진으로 리튬 전지를 이용해 잠항기간이 20% 상승하며 한 번 잠수하면 20일 동안 물속에서 작전을 펼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도산 안창호함에는 국내 잠수함 최초로 6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데 앞으로 사거리 1500km 이상의 국내 순항미사일 현무3C가 탑재될 예정입니다.
한국은 또한 잠수함 탄도미사일 SABM도 개발 중이며 무엇보다 5,000톤급 핵 잠수함과 항공모함도 만들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끝까지 한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인상안을 고집한다면 한국 국민들은 굴욕적인 협상보다는 주한미군을 철수하라고 큰소리치고 있습니다. 이 소리가 무모한 소리가 되지 않게 한국 정부는 그동안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강한 군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의식 주얼줄 1리 먹고 사는 게 좋게야 도리를 안다 라는 맹자의 말이죠. 적지 않은 수의 중국인들은 중국의 경제가 발전하고 사람들의 지갑이 풍족해지면 중국에서 가짜 제품을 만드는 문화는 저절로 없어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팩트가 아니죠. 1780년 당시 40대 중반이었던 박지원 선생은 청나라를 다녀온 뒤 열하일기를 썼는데요. 여기 내용을 보시면 조선에서 가지고 간 청심환이 중국인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았다는 문구가 있습니다. 박지원 선생이 중국인들의 청심환은 중국이 원조인데 왜 이렇게 조선산 청심환이 인기가 좋은지 물어보자 한 중국인은 중국에서 만들어지는 청심환은 가짜가 수두룩하다. 그런데 조선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은 진짜다. 믿을 수 있다. 라고 답했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중국에서는 이미 1780년부터 가짜 제품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당시 해외와의 교류가 적었기 때문에 중국 제품들에 대한 가짜 제품이 대부분이었는데 2020년 현재 중국에서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이탈리아 등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의 제품을 모방해 가짜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스타벅스를 베껴 중국이 만든 커피 프랜차이즈 벅스타 커피, 세계 최대 규모의 스포츠 브랜드 나이키의 중국 버전 하이키, 럭셔리 시계 브랜드 오메가에서 M자만 거꾸로 돌려 만든 오에가, 아디다스의 중국 가짜 브랜드 오디도스, 이탈리아의 명품 브랜드 돌체앤가바나를 베껴 만든 중국 브랜드 돌체앤바나나, 심지어 세계 1위 검색 엔진 구글의 가짜 제품 구걸 까지 만들었죠. 한국 제품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의 무무소와 아이라이라는 기업은 전세계 신드롬으로 자리잡은 한류 열풍에 무임승차하기 위해 이렇게 99% 같은 디자인의 이름과 일부만 교묘하게 바꿔 베트남과 태국 등에서 판매 대박을 거둬 막대한 돈을 쓸어 담고 있죠. 그리고 최근 중국은 세계 1위로 도약한 한국산 진단키트와 전 세계가 주목하는 한국의 백신 개발 기술을 노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 기업 A사는 한국에서 백신을 개발하는 B사의 한 연구원에 기존에 받던 연봉의 5배를 제시했고 이와 함께 집을 제공하겠다며 파격적인 대우를 제시하자 결국 이를 받아들인 한국인 연구원은 백신 연구 기록을 중국 회사에 넘긴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보다 더 심한 케이스도 발생했습니다. 한 한국의 진단키트 제조회사가 중국의 진단키트를 수출하기 위해 현지 인허가 업무 대행 업체를 소개받았는데 이 중국 회사는 중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위생 허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국의 진단키트 회사에 기술 자료를 요구했고 한참이 지나도 허가가 나지 않아 하염없이 기다리던 중 중국의 한 회사가 거의 같은 제품의 진단키트를 생산해 이미 판매하고 있었던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제대로 화가 난 한국 정부는 범정부 차원의 생명공학 분야 기술 유출 방지 TF를 본격 가동하기 시작했죠. 국정원 산업기밀보호센터, 과기정통부, 산업부 등을 중심으로 구성된 이번 TF는 무역사기 방지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배포하는 동시에 지난해 12월 9건에 그쳤던 생명공학 분야 해킹 시도 건수가 올해 3월 53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한 것에 초점을 맞춰 사이버 대응책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정부의 대응만으로 막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중국의 핵심 인력 빼가기죠. 한 업계 관계자는 이전에는 중국이 1대1 개별적으로 접촉해 스카우트 제의를 하는 방식으로 한국에서 인력을 빼갔는데 최근에는 대놓고 채용 공고를 내고 있다 전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국내 유명 구인구직 사이트에서 65인치 이상 대형 OLED 패널 분야에서 10년 이상 경력이 있는 자, 급여 1억 원 이상, 근무지 중국이라 올라와 있습니다. 중국이 대놓고 LG 디스플레이의 대형 OLED 설계 기술을 탈취하겠다는 것이죠. 이렇게 한국이 세계 1위 자리를 잡고 있는 반도체, 스마트폰 디스플레이 등의 분야에서 중국이 한국에서 받는 연봉의 3배, 많게는 5배까지도 제시하며 핵심 인력들을 빼가려 하고 있는데요. 중국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이들에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번에 바이러스 확산이 시작되기 전 중국에서 한국 비행기 조종사들의 소형 여객기 기장은 3억, 대형 기종은 4억 원의 연봉을 제시하자 많은 수의 국내 조종사들이 중국으로 이직했는데 이들은 중국 회사로 옮기면서 중국은 급여도 많이 주고 조종사들을 인정해주는 분위기다 라며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났죠.
그런데 실제로는 한국 항공사들과 복지 혜택 및 실지급 금액이 큰 차이가 없자 모두들 충격을 받는 분위기인데요. 한 현직 기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중국은 조종사들과 보통 3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고용 안정성이 상당히 떨어진다. 중국 항공사로 이직한 상당수의 한국 조종사들이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한다. 그런데 상황이 많이 변해 한국으로 돌아가기가 쉽지 않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